장교와 기관사.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국경지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곳은 산악지대로서 지형이 매우 가파르기로 유명했다. 그곳에서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났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국경을 지키던 프랑스 군인들이 특별 휴가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기차를 탔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기차에 올라타고 말았다. 12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이 기차에 올라타자 그 기차 안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군인들은 아무도 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고향으로 가서 성탄절을 즐긴다는 생각에 들뜬 나머지 빨리 가자고 소리쳤다. 걱정이 된 기관사는 근처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얼마 안 가서 급경사와 급커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태운 채 가면 대형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을 인솔하던 장교 중 하나가 기관사에게 총을 빼들고 이렇게 위협했다. 무슨 소리야? 가라면 가는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당장 이 기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 그 장교는 기관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한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기차는 느릿느릿 움직였다. 그러나 기관사의 말대로 얼마 안 가서 급경사가 나타났다. 기차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더니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기차는 급커브를 돌지도 못하고 탈선해버렸다. 그 사고로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심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기관사의 올바른 경고를 무시했던 한 장교의 잘못으로 전장에서도 살아남았던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 독재자 히틀러.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무고한 유대인들의 목숨을 많이도 빼앗았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죽음에 대해 심한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손에 의해 죽어간 유대인들의 망령에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했다. 견디지 못한 그는 자신의 측근인 한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여보게, 이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예언자를 좀 찾아서 데리고 오게나. 나의 앞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네. 그 부하는 그 나라에서 제일 용하다는 예언자를 데려왔다. 그는 그 예언자를 이렇게 히틀러에게 소개했다. 각하,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적중률이 100%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의 예언은 빗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각하의 미래를 이 사람이 분명히 예언할 것입니다. 히틀러는 그 예언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예언해보라고 말했다. 사람이 한 번쯤 죽어야 된다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날을 좀 미리 안다면 그날까지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되는지 한번 예언해보아라. 예언자는 한참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생각한 후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각하께서는 유대인의 축제일에 죽을 것입니다. 각하께서 세상을 떠나는 날이 곧 유대인의 축제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자는 지혜로운 답변을 한 셈이었다. 누가 생각해도 틀린 대답은 아니면서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느끼게 하는 대답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죽음이 곧 타인의 축제가 된다면 이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의 기억에 아름답게 남기 위해서는 매일 매순간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흉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의 왕위에 올랐다. 그는 3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가 원했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후 더 늙기 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고 싶었다.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늠름한 모습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세계 각처의 유명한 화가들을 모두 불러 그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 알렉산더의 얼굴에는 전쟁에서 입은 상처가 많이 나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얼굴은 다소 험상궂게 보였다. 화가들은 그의 얼굴에 나 있는 흉터들을 그대로 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의 얼굴은 무섭고 잔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때 평소에 알렉산더 대왕을 존경하던 한 화가가 자진해서 자기가 대왕의 초상화를 그려보고 싶다고 나섰다. 그 역시 알렉산더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그대로 그리고서는 덕과 용맹을 갖춘 영웅의 모습을 그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화가는 여러모로 궁리를 한 끝에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우선 알렉산더를 의자에 앉게 했다. 그리고는 알렉산더에게 자신의 손으로 턱을 고이게 했다. 마치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포즈를 취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알렉산더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가락으로 자기 얼굴에 있는 흉터를 가리게 된 것이다. 알렉산더는 화가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화가는 드디어 알렉산더의 웅장한 초상화를 완성했다. 물론 그 그림 어디에서도 알렉산더의 얼굴에 있는 흉터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알렉산더는 완성된 자신의 초상화를 보고서는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그 화가에게 큰 상을 베풀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알렉산더의 흉터를 감추어 준 것이다. 사랑은 상대의 약점과 상처를 감싸준다. 톨스토이의 빨간 가방. 러시아의 작가로서 세계적인 소설가였던 톨스토이와 관련된 일화이다. 한 번은 그가 여행을 하던 중 한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주막집을 나오려 할 때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그 주막집의 어린 딸이 병들어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톨스토이의 빨간 가방을 보고서는 자기 어머니에게 그것을 달라고 조르며 울고 있는 것을 톨스토이가 알게 된 것이다. 톨스토이는 그들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자신이 지금 여행 중이고 그 가방 안에는 여러 짐들이 있었기에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얘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르마. 그때는 내가 너에게 이 가방을 주도록 하마. 그리고 난 뒤 톨스토이는 별 생각 없이 그 주막집을 나왔다.
며칠 후 그는 약속대로 다시 그 가방을 들고 주막집을 찾아갔다. 그는 병들어 누워있던 아이에게 자신의 빨간 가방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찾았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는 손님이 가신 그날 저녁에 결국은 죽고 말았답니다. 톨스토이는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는 자기가 가져온 빨간 가방을 무덤 앞에 놓았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면서 그 아이의 무덤 앞에 하나의 비석을 세워주었다. 그는 그 비석에 이러한 글귀를 새겨 넣었다. 사랑을 연기하지 말라. 톨스토이의 아픈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비문이다. 지나간 과거는 부도 수표와 같고 미래는 약속 어음과 같다. 현재만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현금이다. 사랑은 지금 실천하자. 어머니의 사랑. 조선 후기 영조 때 이름을 떨쳤던 이제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가 12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그의 작은 아버지이자 당대의 정치가인 이만성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까닭에 이 아이의 앞날이 잘못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맡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작은 아버지는 괜히 귀한 집 아들에게 매를 들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러나 형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그날부터 그는 이제를 맡아서 기르게 되었다. 얼마 후 이만성이 그의 형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말했다. 형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에게 글을 읽으라고 분부하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공부는 안 하고 마당에서 장난을 치고 있지 뭡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려고 매를 들었는데 그게 잘못되어 그 녀석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시동생의 말을 듣고 난 이제의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태연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어찌 제 자식놈이 미워서 매를 드셨겠습니까? 다 잘 되라고 한 것인데 제 명이 짧아 그렇게 된 것이겠지요. 이만성은 형수의 태도에 감동이 되어 일어서다 말고 다시 앉아 사실을 털어놓았다. 형수님, 실은 제가 형수님을 시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형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믿고 아들을 맡겨주셨으니 정말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과연 이제는 철저한 교육 끝에 20세의 과거에 급제하고 문인으로 이름을 떨치는 대학자가 되었다. 그는 영조의 탕평책에 반대한 노론의 대표적 인물로 대제학 2조 참판을 지냈다.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일화이다. 쉰들러 리스트. 1998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7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던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탄생된 배우에는 감동적인 미담이 있다. 유대인 레오폴드 페이지는 폴란드에서 교사로 있던 중 세계 제2차 대전을 맞게 되었다. 그는 나치에 잡혀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던 중에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도움으로 그가 운영하는 무기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일하던 1,200명의 대열에 끼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 페이지는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영화의 중심지 헐리우드 근처에 있는 번화가 비버리 힐즈에서 가죽 상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쉰들러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힘이 닿는 대로 영화 작가들에게 쉰들러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글로 쓰기를 권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마침내 그의 뜻을 이루는 날이 다가왔다. 1980년 그의 가게에 호주 작가 토마스 케넬리가 서류 가방을 사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이다. 그는 그에게 또다시 쉰들러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간곡하게 그에게 쉰들러에 대한 소설을 써줄 것을 부탁했다. 이렇게 하여 그의 수건대로 소설 쉰들러 리스트를 영화로 만들면 아카데미상을 탈 거라며 매주 전화통에 매달렸다. 페이지의 끈질긴 설득에 감동을 받은 스필버그는 그것을 영화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탄생된 것이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다. 은혜를 받고서도 쉽게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귀감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남에게 준 것만을 생각하고 받을 것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자.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고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쉬운 때다. 쥐 한 마리. 옛날 중국의 진시황 때에 이기라는 재상이 있었다. 그는 본래 농촌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가 아직 어렸을 때였다. 하루는 그가 집에 있는데 다 쓰러져가는 자기의 초가집 부엌에서 쥐 한 마리가 앞마당으로 기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그 쥐는 제대로 먹지를 못했는지 비쩍 마르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 쥐는 기어가면서도 겁에 질린 듯 비틀거렸다. 이기의 눈에는 그 쥐가 그렇게도 초라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그 후 어느 날이었다. 이기는 그 마을의 부잣집에 갔다가 그 집의 창고에서 뛰어나온 쥐 한 마리를 보았다. 그 쥐는 먼저 번에 자기 집에서 보았던 쥐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부잣집에서 사는 쥐는 토실토실 살쪄 있었다. 그 모습에 활기도 넘쳐 뛸 때도 아주 잽쌌다. 그 순간 어린 이기의 마음에는 이런 의문이 떠올랐다. 쥐는 다 같은 쥐가 아닌가? 그런데 왜 가난한 집에 사는 쥐는 비쩍 마르고 또 겁에 질린 듯 길을 펴지도 못한단 말인가? 왜 부잣집에 사는 쥐는 살이 쪄 씩씩하게 쏘아다닌단 말인가? 그는 주변의 환경이 그 쥐의 모습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그처럼 가난한 시골에 묻혀 살 것이 아니라 도시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과감히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다. 그는 도시에 나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자수성가하여 결국 나중에는 그 나라의 재상까지 되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가장 높이 올라가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다.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삶에 애착을 가지고 모험에 도전해보자. 올라가 보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기회를 탓하지 말고 더 높은 곳에서 경험하고 느끼며 폭을 넓혀보자.